두바이 킹덤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김희석은 석양이 물들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창 밖으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은 모두 그가 지난 30년간 직접 기획하고 건설한 것들이었다. 1992년 단돈 3만 달러를 들고 두바이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도시는 황량한 사막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희석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이곳의 가능성을 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으로 시작했다. 현지 업체들이 외면하던 오지 공사를 도맡아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현장을 챙기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환점은 2000년대 초반에 찾아왔다. 두바이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제는 중동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자산 규모로만 30조, 연간 수주액이 10조를 웃도는 대기업이 된 것이다. 여보, 내가 이번에는 경비원을 해볼까 하는데.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김희석이 불쑥 말을 꺼냈다.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아내 정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요? 지난달에는 스카이 다이빙이었고 그 전에는 사막 횡단이었죠. 이제 좀 쉬시면 어떨까요? 정미연의 말대로였다. 김희석의 도전은 끝이 없었다. 60세에는 스카이 다이빙에 빠져 두바이 상공을 수십 번이나 날아다녔다. 61세에는 사막 횡단을 결심해서 한 달간 준비 운동을 했다. 작년에는 갑자기 서핑에 매료되어 몰디브에서 한 달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도전 정신은 그의 성공 비결이기도 했다. 1992년 모두가 미쳤다고 말릴 때도 두바이행을 택했다. 1998년 IMF 시기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과감히 빌딩 수십 채를 매입했다. 그의 예측은 매번 적중했다. 이번에는 진지해. 우리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잖아. 아들한테 사업 넘기고 잠시 쉬어가는 김에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어. 김희석의 눈빛이 반짝였다.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 준서의 결혼이었다. 35살의 준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격 덕에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평생 건물 짓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지켜보고 싶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궁금해.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가 세운 빌딩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래도 하필 경비원이라니. 우리 손주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가 어디 있다고. 왜? 멋있잖아.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걸 들려주면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이. 내가 언제 나이 따졌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할 때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 근데 봐. 결과가 어때? 정미연은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 같았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아들한테 얘기는 했어요? 준서? 아직. 걔는 또 말릴 테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탈이야, 그 녀석은. 내가 알잖아.
작년에 내가 서핑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말렸는지. 김희석은 웃으며 말했다. 아들 김준서는 그의 정반대 성격이었다.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한 후에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었다. 아버지의 즉흥적인 결정을 늘 걱정하면서도 그 결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뒤 서울 강남구의 레미안 프레스티지. 김희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다. 경력이 두바이에서 건설업 CEO를 하셨다고요? 관리소장은 그의 이력서를 보며 놀란 눈치였다. 전직 건설업 CEO가 아파트 경비원을 지원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네. 은퇴하고 한국에서 2년 정도 머물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연봉이. 걱정 마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경비원이란 직업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한 겁니다. 그의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그의 경험과 진지한 태도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다음 날 김희석은 새로 받은 경비 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켠에는 그의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차에 검은 천을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번에도 분명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천사동 경비원 아저씨 새로 오셨더라. 맞아요. 왠지 분위기가 있으시던데. 그러게요. 뭔가 달라 보이시죠? 김희석은 빙그레 웃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경비원이 두바이의 마천루를 세운 사람이라는 걸. 그의 새로운 인생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7시 레미안 프레스티지 천사동 앞. 김희석은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막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의 방식은 조금 특별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서 불러주었고 바쁜 출근길에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지야, 오늘도 힘차게 공부하고 와. 김 과장님, 오늘 면접 보시죠? 건투를 빕니다. 박 교수님, 우산 가져가세요. 오후에 비 온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새로운 경비원의 친근한 태도에 놀라워했다. 특히 그의 꼿꼿한 자세와 세련된 말투는 기존의 경비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새벽부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었는지 점검하고 주차 문제가 있는 곳은 따로 메모를 해두었다. 관리소장은 이런 그의 꼼꼼한 업무 태도에 감탄했다. 아침 8시 30분, 그날의 첫 사건이 벌어졌다. 메탈릭 실버 컬러의 최신형 벤츠 AMG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정문으로 들어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서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여기 천사동 주차장 지금 비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서 이사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석이 태블릿으로 주차 현황을 확인하려는 순간 서지은의 벤츠는 이미 경비실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글로벌 기업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 김희석이 다가가 공손하게 말을 건넸다. 서 이사님, 이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아, 네. 잠깐만 될 건데요. 중요한 회의 자료를 가지러 온 거라서. 서지은은 하이힐을 차며 차에서 내렸다. 최신 디자이너 브랜드의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의 모습은 한편의 화보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죄송하지만 잠시라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회의 자료 잠깐 가지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제 곧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급해서 그러는데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기 비어있는 일반 구역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김희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지은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다. 그동안 경비원들은 대부분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아저씨는 신입이시죠? 제가 여기 산 지 3년 됐는데 이런 걸로 일일이 간섭받은 적이 없거든요. 신입이라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서 이사님께서 바쁘신 건 이해합니다만 다른 주민분들도 배려해 주셔야죠. 서지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볼까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다들 아실 텐데. 그러시죠. 소장님께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희석의 태도는 변함없이 공손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서지은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서지은은 경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이거 좀 버려주세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경비실 안으로 던지듯 건넸다. 김희석은 그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서 이사님,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보고 저기까지 가라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서지은은 경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단정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범한 경비원이라기에는 뭔가 달랐다.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르시나 봐요. 글로벌 기업 이사라고 하면 이해되시나요? 물론 압니다. 하지만 직위가 높으실수록 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서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경비원 주제에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 불쾌했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국 커피잔을 다시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아파트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천사동에 온 새로운 경비원은 뭔가 특별하다고, 그의 말투나 행동이 보통 경비원과는 다르다고, 어떤 이는 그가 전직 교수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은행장 출신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희석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아침마다 단지를 돌며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질서를 단속했다. 그의 성실함은 주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서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형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저녁에 올게요. 죄송하지만 서 이사님, 택배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다른 경비원들은 모두 그녀의 택배를 보관해 주었다.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요. 다른 경비 아저씨들은 다 해주시던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시 책임 문제가 있어서요. 김희석의 대답은 변함없이 단호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여 새로운 택배 보관 규정을 만들었다. 분실 사고를 막고 경비원들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걸 회사에 어떻게 들고 가요? 택배 보관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비밀번호는 동호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지은은 처음 보는 디지털 택배함을 향해 걸어갔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관함 앞에는 사용 설명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런 거 설치하자고 한 것도 아저씨예요? 네.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안드렸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평범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개선까지 하다니. 그녀는 마지못해 택배함에 물건을 넣었다. 다음 날은 주차 문제로 또 한 번 부딪혔다. 서지은이 방문한 손님의 차를 장시간 이중주차 해두었던 것이다. 서 이사님, 다른 주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 손님이에요. 중요한 거래처 분이라 곧 가실 건데. 그래도 주차 규정은 지켜주셔야죠. 지하 3층에 방문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지신다는 말씀은 혹시 사고가 나면 배상하시겠다는 건가요? 김희석의 말에 서지은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서 이사님,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119 구급차가 못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순간 서지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알겠어요. 손님분께 차를 옮겨달라고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지은은 점점 불편해졌다. 이 경비원은 단순히 고집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천사동 경비원은 뭔가 다르다고.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 경비실, 요즘 완전 깨끗해졌더라. 맞아요. 택배함도 생기고 주차도 질서가 잡혔어요. 그 양반 뭔가 다르긴 해. 말투부터가 범상치 않아. 김희석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하지만 서지은에게는 달랐다. 그의 존재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거슬렸다. 두바이의 늦은 밤, 김준서는 사무실에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설레 보였다. 내일이면 한국에서 서지은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부모님은 이미 한국에 도착해 레미안 프레스티지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어머니의 말만 들었을 뿐이다. 아버지다운 선택이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서지은과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다. 오늘도 그녀는 회사 일로 바빴던 하루를 이야기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과의 갈등을 토로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준서는 그저 웃으며 들어주었다. 서지은의 성격상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저렇게 흥분하곤 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준서는 곧장 레미안 프레스티지로 향했다. 서지은이 먼저 도착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된다고 했다. 김준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비장인 어른과 장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으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김준서는 익숙한 차를 발견했다. 검은 천으로 반쯤 가려진 벤틀리 플라잉 스퍼. 아버지의 차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기듯 가려두었을까? 뭔가 이상했다. 천사동 앞에 도착하자 서지은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다. 김준서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신경 쓴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서지은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김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경비 제복을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김희석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벤틀리를 천으로 가린 이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 어머니가 말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정체까지. 아버지는 지금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그동안 그토록 갈등을 빚었던 경비원이 바로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김준서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장난스러운 미소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김희석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여유로움이었다. 서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이 예비 시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때 경비실 안에서 정미연이 나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듯 다과상을 들고 있었다.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네 사람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실은 어느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주차 현황판과 택배 보관함 사용 안내가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다. 아버지다운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서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김준서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김희석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더욱 다정하게 대했다. 정적을 깨고 김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왜 경비원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은퇴 후 한국에서 보내게 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서지은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김준서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다운 선택이었다. 두바이에서도 늘 그랬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면 반드시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호화로운 호텔을 지을 때는 며칠간 객실 청소부로 일했고 대형 쇼핑몰을 기획할 때는 한 달 동안 매장 직원으로 근무했다. 서지은은 점차 얼굴색을 되찾았다. 김희석이 던진 농담에 작게 웃기도 했다. 그는 예비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려 일부러 그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이 그를 전직 교수나 은행장으로 추측한 이야기,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면서 있었던 해프닝들. 정미연은 조용히 과일을 깎으며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남편의 선택이 이번에도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을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준서의 어린 시절로 이어졌다. 두바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9살이었던 준서가 공사장에서 물병을 들고 다니며 노동자들을 도왔던 이야기.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작된 작은 기업이 지금의 거대 그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지은은 처음 듣는 눈치였다. 저녁이 되자 김희석은 교대 근무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함께 퇴근했다. 벤틀리를 덮고 있던 검은 천을 벗기며 그가 말했다. 이제는 이 차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네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자리에서 서지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김희석은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덕분에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직장 생활의 압박감,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까지. 김준서는 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뜻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경비원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것이리라. 밤이 깊어갈수록 서지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김희석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김희석도 서지은에게서 딸 같은 순수함을 보았다.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여린 마음을. 자정이 되어서야 네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김희석은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들어갔다. 서지은은 김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예비 시아버지의 직업이 경비원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김희석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규정과 원칙을 지켰고 모든 주민을 똑같이 대했다. 예비 며느리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도 않았다. 주민들은 금세 소문을 알아챘다. 천사동 경비원이 실은 중동의 건설 재벌이며 서지은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하지만 김희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일찍 단지를 돌며 쓰레기를 점검했고 주차 질서를 단속했다. 오히려 더 엄격해졌다. 이제는 서지은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규정을 적용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민원 대신 칭찬이 늘어났다. 김희석이 제안한 시스템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특히 택배 보관함 도입 이후 분실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지은도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사무직 직원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다. 직급과 직책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된 것이다. 한 달 뒤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서지은이 직접 안건을 제안했다.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야간 근무자 휴게실 개선, 명절 특별수당 지급까지. 그녀가 내놓은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김준서는 두바이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사업을 물려받은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물건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김희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서지은이라는 며느리가 생긴 것보다 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더 기뻤다. 레미안 프레스티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대화가 오갔다. 김희석의 경비원 체험은 단순한 은퇴자의 실험이 아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혁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지은은 아침마다 경비실에 들러 김희석과 상의했다. 결혼식장을 어디로 할지, 청첩장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예비 시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조언을 해주었다. 주민들은 이제 경비실을 작은 사랑방처럼 여겼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렀다가 김희석의 따뜻한 인품에 매료되어 자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두바이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도 많았다. 사막에 마천루를 세우는 과정, 각국의 문화와 사람들, 끝없는 도전의 이야기들. 경비실은 어느새 작은 도서관이자 강의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희석의 정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에서 그의 스토리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중동 건설 재벌, 아파트 경비원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려 했다. 하지만 김희석은 모든 취재를 거절했다. 자신의 선택은 개인적인 경험이자 실험일 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서지은은
예비 시아버지의 이런 태도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녀가 맡은 부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결혼식 한 달 전, 김희석은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 주민들이 준비한 작별 인사는 감동적이었다.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어르신들은 손수 음식을 준비해왔다. 마지막 출근길에 김희석은 여전히 아침 일찍 단지를 순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점검하고 주차 질서를 확인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은 단순한 실험의 장소가 아닌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경비원 생활을 마무리한 김희석은 이제 결혼식 준비에 온전히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특별했다. 호텔 웨딩을 계획하면서 그는 하루 동안 호텔 주방 보조로 일했다. 결혼식 음식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웨딩홀 계약 전에는 청소 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동선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체크했다. 서지은은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라워했다. 이제 그녀는 김희석이 왜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체험하고 세세한 것까지 챙기는 그의 습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경영 철학이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아파트 주민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다. 직급과 지위를 떠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졌다. 김희석의 경비원 생활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결혼식장에도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레미안 프레스티지의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한 것이다. 하객들은 의아해했지만 김희석은 그들을 VIP 테이블로 직접 안내했다. 서지은도 경비원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자신을 한층 성장시켜준 고마운 인연이었다. 두바이에서 온 사업 파트너들은 이런 광경에 놀라워했다. 세계적인 건설 재벌이 경비원들과 어울리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희석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결혼식이 끝난 후 김희석 부부는 다시 두바이로 떠났다. 서지은과 김준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레미안 프레스티지에 신혼집을 차렸다. 서지은은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나눴다. 이제는 그곳에 다른 경비원이 있었지만 김희석이 남긴 따뜻한 공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고향인 한국으로 은퇴한 65 강민석 씨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며 하셨던 그 일을 자신도 해보며 노년의 보람을 느끼고자 했던 그의 바람은 볼보를 모는 한 입주자에 의해 와장창 부서지고 말았다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 강민석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아파트 정문 경비실의 불을 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낡은 아파트 단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30년 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십 년간 일구어온 그의 IT 제국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30대 초반,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낮 없이 코딩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 그렇게 일군 회사가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하고 받은 수표를 바라보며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보였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고향,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재건축된 아파트에서의 경비원이란 직업이었다. 여보, 제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경비원을 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녹슨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청소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내는 한참을 말리다가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관리소장은 오히려 반가워했다. 전직 글로벌 기업 CEO가 경비원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의 진정성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강민성님, 정말 이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출근 날, 그는 자신의 차고에 있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성공의 상징이자 그의 마지막 사치품인 이 차를 앞으로는 타지 않기로 했다. 까만 천으로 차를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매일 아침 5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낸 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잘 다녀오렴이라고 말할 때면 마치 자신의 손주들을 보내는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다.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택배를 받아 보관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이 새로운 경비원을 금세 좋아하게 되었다. 말씨가 공손하고 예의 바른 노신사라는 평이 나돌았다. 특히 그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배려는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누군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아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 그의 전용 주차 공간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벤틀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주민들은 몰랐다. 이 소박한 경비원이 실리콘밸리에서 수조 원의 기업을 일구고 온 사람이란 걸. 그리고 강민석은 그것을 굳이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머니가 그랬듯이 묵묵히 일하고 싶을 뿐이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요란한 경적음과 함께 정문 앞에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대표인 남편 덕에 안정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 박미영이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박미영은 창문을 내리자마자 진한 화장 위로 짜증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볼보 SUV는 이미 2대의 주차 공간을 걸쳐 대충 주차되어 있었다. 강민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박 여사님,
주차 규정상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된 구역에 해주셔야죠. 아이고, 나이 먹고 경비나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여기 15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차해 왔어요. 뭐가 문제라고 이제 와서 그러시죠? 강민석은 공손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네, 제가 새로 왔습니다만 규정은 규정이니 다른 입주민분들도 불편해 하실 수 있고. 아이고, 규정이요? 그럼 아저씨가 제 차가 긁히면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주차하는 사람들 보면 차 문도 막 열고 닫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광경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박미영은 마치 강민석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로 삼은 듯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거나 다른 주민들에게 요새 경비 아저씨가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살기 힘들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박미영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그녀는 매주 대형 쇼핑몰에서 산 물건들을 전부 경비실로 배송시켰다. 운동기구, 생수, 캠핑용품 등 하나같이 무거운 물건들 뿐이었다. 보관 기간도 점점 늘어났다. 일주일, 열흘, 때로는 보름까지. 강민석은 그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매번 치우고 옮기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어느 여름날에는 더 악랄한 일이 벌어졌다. 박미영은 발효 중인 김치 10통을 경비실 앞에 늘어놓았다. 한여름 땡볕에 발효가 진행되며 지독한 냄새가 퍼졌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코를 막고 돌아갈 정도였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지만 박미영의 태도는 더욱 뻔뻔했다. 오히려 자신이 경비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김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석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질책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친절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져 갔다. 어느 날은 강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비실 안에 있던 그의 개인 물품들이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있었다. 경비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좀 치워드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시면 좋아하실 줄 알았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굽실거렸다. 한 번은 어떤 슈퍼카 주인이 주차 규정을 어겼는데도 오히려 강민석에게 와서 저런 분들한테는 눈 좀 감아주셔야죠 라며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강민석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어쩌면 그는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강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 그만 무시당하고 차고에 묵혀뒀던 그거 꺼내서 출근해봐요. 그 말에 강민석은 잠시 멈칫했다. 차고에는 그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구매했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있었다. 너무 비싸서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해 거의 운행하지 않았던 차였다. 하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이제는 감들었던 녀석을 깨워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차고 문을 열었다. 10년 동안 거의 운행하지 않았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검은 천을 걷어내자 윤기나는 차체가 새벽 빛을 반사했다. 시동을 걸자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엔진 소리가 울렸다. 아내는 흡족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강민석은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자 아침 조깅을 나온 주민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차를 쳐다보았다. 벤틀리가 112동 경비실 앞에 멈추고 경비복을 입은 강민석이 내리자 주민들의 입이 모두 벌어졌다. 누군가 물었다. 그가 경비 아저씨가 맞느냐고. 강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자차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는 주민들은 모두 경비실 앞에 주차된 벤틀리를 구경하느라 발걸음을 멈췄다.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경비원이 탈차가 아니라는 말, 혹시 누구 차를 잠깐 빌려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 어쩌면 이 경비원이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마침내 박미영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주차선을 가로질러 주차를 하려다가 벤틀리를 발견하고는 급제동을 밟았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강민석에게 다가왔다. 그 차가 정말 경비원의 것이냐는 질문에 강민석은 차분히 대답했다. 은퇴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라고.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동안 강민석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사과하려는 듯 했으나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의 태도, 변화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차는 그저 물건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박미영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민석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누군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과거를 찾아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일구고 수조 원의 매각 대금을 받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젊은 시절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워온 과정,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후 큰 기업에 매각했다는 뉴스까지.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은퇴 후 고향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한 그의 선택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아파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강민석을 그저 경비원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달라진 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라서가 아니었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겸손한 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성실함, 그리고 어떤 무시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품이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박미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제는 주차도 반듯하게 하고 매번 지나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녀를 특별히 달리 대하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주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 오히려 그의 이런 태도가 박미영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법을 그에게서 배우게 된 것이다. 벤틀리 사건은 단순한 반전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 그것은 아파트 전체에 작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몰고 왔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경비원, 청소부, 택배기사 등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박미영의 내면적 성장이었다. 그녀는 이제 고급차를 타고 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이전과 같은 알랑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변화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박미영이 경비실을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케이크라며 상자를 내밀었다. 강민석은 굳이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만 박미영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차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에 있다는 것을요. 이 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강민석의 존재는 그녀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다. 수조원의 자산가가 경비원이 되어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한결같이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박미영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박미영은 이제 입주민 대표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좁은 경비실에서 식사를 하고 쉬어야 했던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른 주민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미영은 입주민 대표로서 아파트의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섰다.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사라졌고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무시하는 행동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녀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고급 차량을 소유한 방문객들에게 보이는 태도였다. 더 이상 과거처럼 알랑거리거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규칙을 지켜달라고 당당히 요청했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주민들은 또 다른 감동을 받았다. 강민석의 벤틀리는 다시 차고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의 존재 자체로 충분했다. 주민들은 그를 경비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되었고 그의 진정성은 아파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후회는 없는지, 이렇게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이. 강민석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은퇴 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실제로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히 박미영의 변화는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반성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제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특히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은 거의 사라졌다. 박미영은 입주민 대표 모임에서 더 나아간 제안을 했다.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넘어 아파트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강민석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벤틀리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반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파트 전체에 작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보는 법을 모두가 배우게 된 것이다. 이제 박미영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민석의 존재는 그녀에게 그리고 아파트 전체에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관리사무소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아파트 경비 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고 했다. 관리소장은 강민석의 실리콘밸리 IT 기업 경험과 경비원으로서의 경험이 아파트 경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강민석은 이것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직책을 수락한 후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모든 경비원들과의 개별 면담이었다. 각자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파악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특별 수당 신설, 휴게 시간 보장, 명절 특별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경비원들의 자존감이었다. 그들이 아파트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이 존중받아야 입주민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철학을 공유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경비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비원 인권 존중 캠페인의 시작이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감사 나눔의 날로 정하고 주민들과 경비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주민들이 평소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통해 경비원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시도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도입이었다. 은퇴한 경비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아파트 아이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강민석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었고 다른 경비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재능 기부를 했다. 이러한 변화의 소식은 곧 지역사회에 퍼졌다. 지역신문에 전직 IT 기업 CEO 출신 경비원이 바꾼 아파트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주민과 경비원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기사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졌고 지역 구청에서는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민석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강사로 와달라는 제안이었다. 박미영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입주민 대표로서 경비원들의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진 그녀를 보며 주민들은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다. 강민석의 존재는 단순한 경비원 대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아파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진정성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아파트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이웃이자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고 경비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강민석이 꿈꾸던 변화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파트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선정될 만큼 주거 문화의 모범이 되었다. 더 이상 주차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고 경비원을 무시하는 주민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박미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특별 수당 신설, 휴게 시간 보장, 명절 특별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민석은 전국 각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지,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성공이었다. 아이들은 경비원 할아버지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강민석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해주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쳤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의 가치를 전한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민석은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궁금해했다.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회사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비원이 되었는지. 강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지. 벤틀리는 여전히 차고에 있다. 가끔 손주들이 와서 구경하곤 하는데 강민석은 이렇게 말해준다. 이 차는 할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박미영은 이제 전국 아파트 연합회에서 강연을 다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매일 아침 경비복을 입고 출근할 때면 강민석의 가슴은 따뜻해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어떤 직업도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하다. 아내는 이제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른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우리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매년 봄이면 이웃사랑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비원, 미화원, 주민들이 한데에 어울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축제다. 아이들은 경비원 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젊은 부부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경청한다. 우리 아파트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스토리가 아닐까. 강민석은 오늘도 경비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